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정훈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첫 번째 뉴스 들어가기 전에 속보가 한 줄 들어왔네요. 김정훈 기자. 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비서직이 그동안 없어졌다가 예. 비서직이 부활되면서 그 비서직을 총괄하는 총비서에 오른 것이죠. 아하, 그 말이군요. 북한 노동당의 총비서로 정식 추대가 됐다는 속보가 지금 한 줄 들어온 상황. 이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연구해볼 뉴스는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그 청와대에서 2021년 신년사를 발표합니다. 네. 이번 신년사는 사실상 임기 마지막 해라고 볼 수 있는 올해의 그 국정운영 기조를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더 주목이 되는데요. 그렇죠. 앞서 지난 7일 신년 인사회에서 밝힌 회복, 도약, 통합 이 세 가지가 신년사의 핵심 키워드가 되겠죠. 구체적으로는 백신 접종 계획을 비롯한 코로나19 그 국난 극복 의지, 그리고 경제를 반등시킬 계획이 언급될 것 같고 네. 통합이라는 화두를 두고는 우리 사회 계층 간 그 포용과 연대, 그리고 남북 간 평화 프로세스를 향한 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길 것 같습니다. 그 세세한 내용들이 궁금한데 문재인 대통령은 휴일인 어제 공식 일정 없이 신년사를 최종 다듬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준일 기자. 예. 조금 전에 우리 북한 속보도 들었습니다만 오늘 신년사에서 북한 관련된 언급도 있을 거예요. 예. 그렇죠? 어떤 일단 메시지? 예. 북측에서 이미 이제 어떤 메시지들을 몇 개를 냈는데 방역 협력, 인도 협력, 개별 관광은 비본질적 문제다. 일대 적대 행위 중지 등 근본적인 문제에서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야 한다라고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9일에 우리 측에 얘기를 했어요. 8차 당대회에서. 8차 당대회에서. 예, 예.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인데 이거를 지금 그 북한에서 불만을 표시하는 거는 예를 들면은 한미 합동 군사 훈련 같은 거 이런 거 왜 하느냐, 이거는 북한을 적대시하는 거 아니냐, 이거 중단되라. 라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고 있는 예. 거죠, 그 부분은.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걸 중단을 또 할 수가 있는 상황도 우리 아니고.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북한에 지금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아하. 왜냐하면은 게다가 이제 바이든 정부 행정부가 이제 1월 20일에 출범을 하고 네. 지금 어떤 국제 정세도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단독으로 뭔가 치고 나가서 뭐를 던져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원론적인, 북한에는 원론적인 메시지밖에 지금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혹여 이제 이를테면 올해 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 이런 것들을 윤건영 의원이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강조를 했어요. 윤건영 의원이 어제 한 인터뷰에서 한 얘기예요. 예.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있어야 한다. 이런 워딩이었는데 윤건영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윤건영 의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 더 눈길이 가는 거예요. 예.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뭐랄까요, 막후해서 어떤 큰 역할을 하면서 이끌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당위성이에요. 말을 보면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서 오늘 신년사에서 그거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겠지만은 뭔가 유인책이나 어쨌든 북한이 좀 혹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포함되지 않겠냐라는 관측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거죠. 다음 대선 전에 시기도 그렇고 뭔가가 올해 안에 뭔가를 기획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얘기가 이제 솔솔 나오고 있는 건데. 그렇죠. 내년은 이미 너무 대선 국면이라서 그때는 진짜 선거용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답방을 해야 된다면 올해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상 올해가 마지막 기회인 거는 우리도 그렇지만 북한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지금 올해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네. 이런 유화적인 국면, 그래도 남한 정부가 뭐라도 좀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이 기회를 북한으로서도 언제 다시 가져볼 수 있을까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김정은 위원장의 언급 중에 보면은 여러 가지 전술 핵무기, 핵잠수함 개발 상황까지도 공개하면서 위협도 했지만 네. 이런 말도 했어요. 남측 그 태도 여하에 따라서는 가까운 시일 안에 남북 관계가 새 출발을 맞을 수도 있고 북한 요구에 남한이 화답하는 만큼 우리도 남한을 상대하겠다. 이렇게 뭔가를 좀 얘기를 해봐라. 이제 남측에. 그래서 그 공을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던진 셈인데 그 공을 이제 껴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어떤 식으로든 메시지를 발화해야 될 시점이긴 합니다. 참
8차 당대회에서 나온 발언, 북한의 발언들을 놓고 해석이 제각각인 것 같아요. 어느 쪽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어떤 언론에서는 군사적인 부분을 훨씬 강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쪽에서는 또 아니다. 대화의 창을 열어놓은 거다. 해석이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오늘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좀 보시고요. 사면 얘기가 오늘 언급이 될까요? 사면 없다고 사면 얘기가 언급 안 한다고 청와대에서 뭐 밝힌 상황 사실상 밝힌 상황이라서 오늘 나올 수는 없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14일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죠. 네. 뭐 박근혜 대통령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뭔가 얘기가 나오더라도 지금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안 나오는 건 확실한 것 같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야기가 하면 기자들이 질문을 할 테니까요. 거기서 나오지 않겠는가. 네.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렇습니다. 오늘 통합의 메시지도 사면으로는 무게추가 기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연구 과제로 가죠.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치권의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대해서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네. 홍 부총리는 어제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4차 지원금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선을 그었고요. 다만 그래도 해야 한다면 피해 계층을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부동산 정책을 두고도 의미 있는 언급을 했는데 현재 집을 3채, 4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 정책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발 주택 공급 대책이 곧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올 6월부터 적용되는 조정 대상 지역 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도 이게 일부 완화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두 가지를 우리 김정훈 기자가 포인트로 짚어줬어요. 하나는 4차 재난지원금이 진짜 이게 시행이 되는 거냐 이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양도세 완화 중과 완화 문제하고 자 김준일 기자 우선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들한테만 지급하는 그 버팀목 자금이라고 하나요? 오늘부터잖아요. 오늘부터죠. 지급이 오늘부터 되는데 아니 3차 지급이 이제 막 시작되는데 4차 얘기가 벌써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다라는 거를 정치권에서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제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기조는 홍남기 부총리는 일관됐습니다. 그렇죠. 지난해에도 우리의 재정 여력이나 어떤 뭐 이런 빚이 증가하는 속도가 과도하게 빠르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한 100조 원 정도 늘었거든요. 한국의 빚이. 그러니까 상당히 우려된다라는 건데 문제는 1차, 2차, 3차 동안 기획재정부가 내세웠던 것들이 정치권에 다 결국은 무너졌어요. 그렇죠. 1차는 이제 선별 지급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보편 지급을 했고요. 2차에서는 어려운 계층한테 맞춤형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통신비 2만 원씩 다 지원을 했던 뭐 3차 같은 경우에는 3조 원 얘기를 했는데 9조 원 이상 썼고요. 그래서 4차에도 사실상 그렇게 될 거 아니냐. 정치권에 밀릴 거 아니냐.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제 그 KBS 프로그램을 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홍남기 부총리한테 마지막 질문이 이거였어요. 정치권에서 끝까지 얘기를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이 기조를 지킬 겁니까? 라는 부분에서 그렇게만은 할 수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그런 뉘앙스의 뜻을 결국은 뭐 어쩔 수 없다. 끝까지 정치권이 주장하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해서 4차를 여당이 세게 밀어붙이면 전 국민 지급으로 그러면 이게 선거 전에 진짜 돈이 풀릴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문제는 여당 내에서도 지금 이견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 쪽으로 좀 더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근데 내부에서 이를테면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전 국민 지급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다 주장하는 바가 달라가지고 이거를 당론으로 할 수가 있느냐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이제 국민의힘도 성명 발표했거든요. 도대체 너 여당에서부터 교통정리부터 해라. 지금 여기에서는 이 얘기하고 저기에서는 저 얘기한다라는 얘기를 해서 어찌됐든 그러니까 그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는 거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맞는데 어떻게 될지는 조금 정치권 논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부동산 양도세 완화 얘기는 뭐예요, 김정은 기자? 지금 뭐 재난지원금 얘기를 두고도 지금 정부 여당에서 좀 아직 교통정리가 되지 않고 있지만은 양도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 상태라면은 오는 6월부터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을 팔 때 주택 3채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3주택 이상자는 양도 차익의 72%까지를 세금으로 내야 되거든요. 이제 6월부터 그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게 과연 부동산 시장에
유익한 효과가 되겠느냐. 사실은 그 양도세 중과 정책을 강조하면서 그 사이에 집을 부동산 주택을 물건 좀 내놓으라 라고 시그널을 보냈지만 그렇게 됐느냐. 그런 시장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차라리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를 막기보다는 한쪽을 트여서 좀 양도세 숨을 쪽을. 돌리게 하자라는 게 이제 그 양도세 중과 완화 정책인데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 30% 40% 정도를 양도세를 완화를 해주면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지 않겠느냐. 자연스럽게 그런 다음에 말하자면 올리자 그 얘기인 그렇습니다. 거죠. 말하자면 부동산 정책의 햇볕눈이죠. 그런 정책을 다시 좀 보완할 것을 여당 내에서 주문하는 기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 그 당국자들은 이건 그럼 버티면은 그냥 뭐 이렇게 다주택자들이 버티면은 정책을 또 완화해준다. 밀리게 되는 것이냐. 정책 일관성을 또 흐트러지게 되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생각들 때문에 지금 이 문제도 앞으로 좀 갈등의 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다 그런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군요. 그런 와중에 홍남기 총리설은 뭐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세균 총리가 네. 끝까지 갈 건 아니잖아요. 임기 끝까지. 뭐 대선 나갈 가능성이 크죠. 대선 나갔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 적절한 시점에 이제 사퇴를 할 텐데 그렇죠. 그 이후에 누구를 쓸 것이냐. 라는 건데 정치인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가 정책을 하는 사람들을 쓴다라고 한다라면은 네. 홍남기 부총리를 그 경제부총리를 총리로 앉힐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정치권에서. 썰이죠. 썰입니다. 근데 홍남기 부총리는 생각해보면 얼마 전에 사표 내겠다고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했다가 이제 사표가 수리가 안 된 케이스잖아요. 근데 문 대통령이 내년에도 잘해보라 이렇게 하면서 반려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계속 지금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어찌됐든. 원칙론자라는 점에서는 문 대통령하고 코드가 좀 맞는데 그 원칙론자를 또 여당은 반길 것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연구 과제 짧게 가죠. 네, 미 의회 그 유혈 사태를 부추겼다는 비난을 받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예. 먼저 임기가 채 열흘도 안 남은 상태에서 탄핵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반란 선동 혐의에 따른 탄핵안에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들은 물론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성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을 통과하고 그 재판을 맡는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느냐 이런 현실적 문제는 일단 별도로 하고요. 온라인에서는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폭력을 미화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면서 그 계정을 영구 정지시킨 데 이어서 영구 정지. 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의 다른 SNS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 사용을 당분간 중지시켰습니다. 그 영화 터미네이터 주인공이죠. 아놀드 슈왈제네거 전 주지사. 이 사람도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더라고요. 예, 뭐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정치인들 비난하고 있죠. 그래서 탄핵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보면은 네. 일단은 상원에서는 3분의 2, 그러니까 네. 67, 100명이니까 67명이 동의를 해야 되면은 공화당 의원만 17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가 쉽지가 않습니다. 공화당에서도 뭐 트럼프가 잘못했지만은 탄핵까지 갈 건 아니다라는 기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얼마나 동참하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왜 탄핵을 하려고 하느냐. 2024년에 출마하는 거 막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하면은 그 다음에 또 이제 공무단임권을 다시 투표를 통해서 제한할 수가 있어요. 탄핵된 공직자는 네. 할 수 없다. 이거는 과반만 넘으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탄핵만 시켜놓으면 그 다음에 트럼프 못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대선에. 그래서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도 탄핵해야 된다고 서두르는 이유가 다음번에 또 나올까 봐. 예. 싹을 아, 잘라놓으려고요. 그게 제일 크군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취임식 때 또 다른 마찰이 없을까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일단 의회 난입했던 그 극렬 지지자들이 네. 취임식 당일에 맞춰서 그 100만 민병대 행진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또 취임식 날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번 취임식이 아마 뭐 축제의 장이 아니라 또 분열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의사당에 난입했던 사람들 여러분 장면 생각해 보시면 마스크 안 끼고 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신앙에 가까운 신념을 가지고 거기 뛰어든 사람들이다. 이런 분석 들어보셨죠? 이게 잠시 후에 우리가 인터뷰할 그 내용과도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인터뷰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